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 저널리스트 최원석입니다. 앞서 올렸던 영상인 슬기로운 과학생활 화학편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다, 너무 즐거웠다라는 평가를 해주셔서 생명과학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비의 과학, 부산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과학의 세계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예고편 재밌게 보셨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코리안 좀비를 널리 세상에 알린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 그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산을 향해 달리는 KTX에 몸을 싣고 그들과 함께 좀비의 과학에 대해 철저하게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축산업자가 돼지를 파묻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축산업자가 돼지를 파묻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과거 있었던 구제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노루도 구제에 걸릴까요?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데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에게만 전염된다고 하여 우리가 구제역이라고 합니다. 노루도 우제류에 속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데 일단 노루는 구제역과는 상관이 없는 증세를 보입니다. 자, 과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돼지를 땅에 파묻는,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파묻는 어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요. 2010년에서 2011년 구제역 사태는 지금까지 최악의 가축 질병으로 손꼽힙니다. 당시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소 16만 마리, 돼지 336만 마리가 그대로 산채로 땅에 파묻혔습니다. 목숨을 잃은 가축은 전국에 있는 가축 사육수의 25%나 된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구제역의 주요 증상을 보면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리고 물집이 터지고 입술에 물집이 잡히고 코에 딱지가 않는 등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은 RNA 바이러스로 우리가 물에서는 14일에서 50일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날짜를 보면 발표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흙이나 근처에서는 최대 200일까지 살아남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염은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호흡 등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데요.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이동하면서 그대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트럭을 소독하는 그러한 장면을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동부터 차단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비에게 물린 이 소녀의 탑승으로 부산으로 가던 열차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진양의 한 연구소에서 누출된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좀비는 무엇일까요? 일단 좀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부산행에서 볼 수 있는 좀비의 모습입니다. 자, 좀비는 흔히 살아있는 시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 표현에서는 좀비라고 쓰는데 그 말의 어원은 아프리카 콩고어 은잠비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은잠비는 신 또는 영혼을 뜻하는 말로 좀비의 뜻은 신, 영혼, 노예, 시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좀비가 영화에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부터 한 50년, 조금 52, 3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우리는 좀비 영화의 효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좀비라는 말, 그리고 미국의 워킹데드의 좀비와 우리의 K-좀비를 비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떠다닐 만큼 한국 영화에서 보이는 좀비의 모습과 서양에서 원래 개봉할 때의 좀비의 모습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영화 우리가 과학과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 짧게만 얘기하면 한국형 좀비들은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와 반해 서양의 좀비들은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방송에서 했던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게 지상파 방송에서 했던 좀비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실제로 좀비가 목격되었다. 좀비를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속속 이어졌다. 라고 해서 좀비가 실존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비가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되살아난 시체 좀비. 자, 좀비를 봤다는 기사. 자, IT에서 좀비를 실제로 목격했고 목격자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중남미 국가 IT에서 좀비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럼 실제로 좀비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 분명히 이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영화 속에 있는 좀비와 실제 출연을 목격자들이 봤다는 좀비는 다른 좀비입니다. 좀비는 있어요. 좀비는 있는데 이 두 좀비는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해두고 다음 이야기를 좀 더 좀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좀비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이전에 알아왔던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자, 뇌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뇌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냐면 대뇌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뇌의 구조는 아주 복잡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 부분을 나누면 대뇌, 간뇌, 뇌하체, 연수, 중뇌, 소뇌, 측수 이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좀비 바이러스가 사람의 대뇌를 통제한다.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소뇌를 통제한다. 라는 것을 일단 가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좀비를 좀 뇌의 기능과 함께 잘 분석해 보면 뭔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것이 맞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공을 잡는다라고 일단 물체, 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을 잡을 때 잡기 위해서는 일단 공을 봐야 합니다. 공을 보고 난 후 대뇌에서 공을 잡으라라는 신호를 내려보내면 척수를 통해 운동신경을 통해 그리고 근육에 전달되어야지만 물체, 곧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비가 사람을 물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뇌에서 저기 다른 사람, 즉 먹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후 사람을 향해 뛰어가도록 명령을 내려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아니다. 대뇌가 필요 없으니 중간에서 알아서 차단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척수에서 우리가 뜨거운 물체 또는 압정처럼 날카로운 물체를 만졌을 때는 대뇌에서 통제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근육을 움직여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의식 반사라고 하는데, 이런 무의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비가 무의식 반응에 의해서 사람을 공격한다 라고 이야기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은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좀비는 지금 먹이를 잡아 먹으러 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영화 속의 장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야구 방망이로 좀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드리는 장면이 있었죠. 자, 두드릴 때 좀비가 이 소리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각기관의 음파가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면 고막의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돼서 청각세포를 통해, 청각신경을 통해, 그리고 대뇌에 전달이 됩니다. 대뇌에 전달되면 먹이가 낸 소리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판단하는 게 바로 대뇌의 기능입니다. 자, 대뇌의 기능을 살려두면서 바이러스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때 이 바이러스는 대뇌를 통해 다시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소리를 들었으니 먹이를 향해 가라는 거죠. 중추신경을 통해 운동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좀비는 그 점령한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소리가 난 쪽으로 운동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물리면 굳이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각막이 하얗게 변하고 사람들을 몰라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확실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좀비처럼 증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걸렸으나 어떠한 징후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보균자입니다. 건강 보균자 또는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병원균 그 자체에 현재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생물에게 병원균을 옮길 수 있고 질병의 후기 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메리 앨런이라는 여성이 장티푸스 보균자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여러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던 요리사였는데 병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증세가 없었던 멜런은 자신이 감염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려 51명에게 자신의 장티푸스를 전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는 사스가 평균 4에서 6일, 메르스가 평균 5일, 우리가 코로나는 최대 14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잠복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잠복기, 여기에 우리가 표를 한번 참 자세히 좀 한번 보십시오. 잠복기는 병원체에 감염된 후 첫 번째 증상, 즉 거기에 보면 임상신호라고 있죠.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사람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복기는 자세히 보면 잠재기와 무증상 감염기로 나누는데요. 잠재기는 아직 우리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복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감염기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복기인 사람과 잠재기인 사람은 사실 다르고요. 무증상 감염기인 사람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요. 좀비는 죽은 시체일까요? 자, 우리가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뇌사자와 식물인간 이렇게 두 부류로 분리를 하는데요.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좀 다릅니다. 뇌사의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고요. 체내 장기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가능하지만 일단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식물인간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대뇌나 소뇌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으나 생명 중추의 역할을 하는 뇌의 기능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고 반응이 없을 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비는 사실 이 뇌사자나 식물인간 어느 쪽과도 사실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뇌사자와 식물인간을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좀비는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뇌사나 식물인간과 전혀 같지 않고요. 뭐 통증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통증에 반응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뇌사자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냥 뇌사자와 식물인간에 대해서 잠시 그냥 짧게 그냥 비교만 해본 거고요. 어느 쪽과도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정말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렇대요. 이런 실험을 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의 뇌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돼지의 뇌세포를 가지고 뇌에 인공혈액을 주입하는 브레인 X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시 뇌가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일을 성공시켰는데요. 죽은 지 4시간 뒤에 뇌세포의 일부를 6시간 동안 다시 살려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돼지를 다시 살려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의 뇌 기능을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 동안 다시 뇌 기능의 일부의 반응을 봤다라는 것이지 돼지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부 기능만 되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연구를 계속하면 결국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가 또 다른 우리가 죽은 사람을 정말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떠한 비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가 그런 죽은 사람을 되살려내겠다라는 그런 비윤리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실험이 아니고요. 퇴행성 뇌질환, 즉 그러니까 뇌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뇌세포를 다시 우리가 활발하게 되살려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과학자들의 실험이 자칫 인간의 욕망과 결부되게 되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연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어두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좀비의 과학 어떻게 즐겁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부산행 그리고 다른 좀비 영화를 보시면 새롭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